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재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때도 문제가 됐듯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부근에서 투표 참여 권유나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어디든 가셔서 투표를 했지만 본투표 때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합니다. 투표 참여 국민행동수칙대로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은 3%포인트 내에 박빙 승부를 예상한 반면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거 판세 전망해보겠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선거 이후에도 수사와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뜨겁게 달군 핵심 의혹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관련 보도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상조사와 감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39일 만에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시내버스에서 일정을 시작하며 진보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광진구를 시작으로 열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새벽 4시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 첫 차에 올랐습니다. 구로와 강남으로 가는 이 버스는 고 노회찬 의원이 새벽에 출근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전하며 언급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박 후보가 이 버스에 오른 건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정의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후보는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정의당은 연일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시민들이 왜 그토록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도덕적 비판의 기준과 잣대를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박 후보는 이후 서대문과 은평구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돌며 막판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달라지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약속드렸습니다. 거짓이 큰소리치는 세상을 막아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낙선했던 광진구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광진구를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강남과 용산 대신 그동안 열세 지역으로 분류된 강북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층은 이미 결집했다는 판단 아래 외연을 더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유세 과정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각자가 예상하는 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부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전역을 도는 마지막 퍼레이드 유세를 벌였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전통시장과 거리 등을 돌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에 맞선 송상현 장군의 정신을 강조하며 각오를 다진 겁니다. 이어 부산 전역을 도는 마지막 퍼레이드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부산 살림꾼을 뽑는 선거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보선은 이 위기의 부산, 시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 이 부산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도 부산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며 막판 지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부활 프로젝트와 YC노믹스의 성공에 집권 여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도 마찬가지로 부산 전역을 돌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전통시장과 거리 할 것 없이 부산 곳곳을 구석구석 다니며 부산 시민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후보는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정과 오만, 위선, 무능을 매일 한 표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신공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세를 모았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빨리 조기에 착수하고 조기에 완공해서 이런 방해 세력들 다 조기에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난달 25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종착점을 향해 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만큼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진보 그리고 여권 조직의 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 여야 셈법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2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붙더니 결국 박빙 승부가 될 거라 자신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확연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느껴집니다. 사전 투표장으로 향하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거는 이른바 샤이 진보. 기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 샤이 진보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이들이 투표장으로 가면 해볼 만한 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구로와 은평을 찾았고 핵심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지지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보궐선거 특성상 강점인 조직력을 잘 활용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노의 바람이 제대로 불어 민주당의 조직표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 중도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의 전통적 열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은 이유입니다. 오 후보가 20-30분 단위로 돌았던 중랑, 노원, 도봉, 성북구 등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저 오세훈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제가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고 민주당은 조직세와 숨은 지지층에 국민의힘은 중도층까지 아우를 선거 바람에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조직이냐 바람이냐
어느 쪽이 우세할지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시장을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의 전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이기면 내년 대선 때까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4.7 재보궐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급격히 나빠진 여론 속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선거 국면에서 차가운 민심을 직접 확인한 만큼 승리한다 해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내부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시의회, 집권여당과 원팀이 되어서 일을 해야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민생도 더욱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완패한다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 비해 대선 주자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권 내 역학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레임덕 같은 걸 걱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반면 국민의힘이 선전했을 경우 선거 전 전면에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성공으로 중도 표심까지 잡았다는 것이기에 의미는 더 큽니다. 아직 뚜렷한 대선 주자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면 예상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경우는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인 만큼 대선 전망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표든 적게든 패배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한쪽은 큰 힘을 얻고 다른 쪽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유세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보고 얘기 시작하죠. 노원에서 만난 어머님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내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며 저한테 반드시 당선되어 달라고 오히려 그 간절함을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낡은 집을 내 돈 들여서 내가 다시 짓겠다는데 몇 년째 못 짓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이제 6411번, 흔히 노회찬 버스라고 맞습니다. 하죠. 6411번 시내버스를 타고 시작을 해서 아마 지금 저녁 때는 홍대쯤에서 끝나는 것 같고 마지막이.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자기가 출마했던 지역 광진 쪽에서 출발해서 신촌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신촌 홍대가 저녁 때 뭐 시끌시끌하겠습니다. 뜨겁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자정까지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영선 후보는 홍대 상상마당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젊은이들과 접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후에 자 광화문에서 이제 거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척이죠. 신촌 일대에서 또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을 만나고 나서 자 그리고 이제 중구로 가서
남평화시장의 상인들과 마무리로 이제 인사하는 회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각자 이제 이 자정까지 마지막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결정돼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의 행보만 보더라도 두 이 후보의 전략이 완전히 갈립니다. 예. 지금 아까 6411번 버스 말씀하셨지만 일명 노회찬 버스. 지금 일전에 좀 정의당에게도 도와달라.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당의 분위기는 쌀쌀합니다만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소위 집토끼,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 결집하고도 진보의 일부 소수 정당의 진보층의 표까지도 아쉬운 거예요. 네. 2, 3%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까지 다 좀 모아왔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는 지금 집토끼는 다 모아놨다. 지금 보수 지지층은 다 결집했고 지금 정권 교체의 바람,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분노가 높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 이 유세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어쩌면 본인의 지역구였지만 지금은 여당에게 뺏긴 고민정 의원 지역구죠. 예. 광진구 구의역에서 오늘 출발해서 대부분 강북을 돌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 청년층이 많은 거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외연 확장의 전략이 아주 뚜렷해 보이는 겁니다. 과연 지지층의 결집과 이제 진보층까지의 좀 이 끌어오기냐, 또 아니면은 중도 외연 확장이냐. 지금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결판이 나겠죠.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진보 성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보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을 결집시켜야 되고 그러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20, 30대 젊은 층만 끌어올 수 있으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게 되고 그렇습니다. 역시 2030 젊은 세대가 지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49대 51 혹은 51대 49 거의 다 이 진보 보수가 총 집결을 해서 표를 찍으면 항상 팽팽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의 표심과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부르는데 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여차하면 내일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투표장에 가서 찍는다면 우선은 그래도 뭐 A보단 B가 낫지, B보단 A가 낫지 하고 선호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B 후보는 비호감이야. B 후보를 막기 위해서 난 차라리 A 후보를 선택하겠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A 후보가 비호감이 강하니 나는 차악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내일 투표장으로 가는 본투표 마지막 날 청년층의 표심이 어떻게 갈릴 것인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깜깜이 기간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이제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얻어보질 못하는데 아마 이제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 각 당의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뭐 계속 해갖고 있겠죠. 엄청나게 돌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나왔다, 좁혔다, 아니면 확실하게 눌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는 20%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5 내지 7%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측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몇 %요? 두 자릿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은 했지만 단어가 틀리군요. 여당은 3% 내외의 박빙 승부라고만 얘기를 했고 야당 쪽에서는 15%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승부와 이긴다 다르네요. 이낙연 또 위원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분하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매직 넘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표율이 이번에 다른 때보다 높으니까요. 내일 본투표가 한 30%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전 투표에 합쳐서 한 50%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유권자가 840만 명이에요, 서울이. 그런데 50%가 투표라면 42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과반을 넘기면 이기잖아요, 누구라도. 이번에는 이제 양자구도가 됐으니까. 그러면 사실 210만 표를 얻은 쪽이, 그 이상을 얻은 쪽이 이기는데, 자, 민주당은 210만 표 정도는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바닥 민심으로 훑어서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보내기만 하면 어려운 표는 아니다. 이걸 넘기면 이길 수도 있다. 지금 매직 넘버를 보면서 달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묘하게 여야 모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낙연 위원장은 역시 경륜 있는 분이다. 역시 여론조사가 그렇게 크게 예. 차이가 나도 5, 6% 차로 지금 이제 이 박빙의 승부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부정하고 지금 2자릿수 이상 큰 격차로 거뜬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두 다 자신감의 표시인데 앞서가는 자, 굳혀야 하는 쪽과 그리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역전시켜야 하는 쪽에 이제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박빙이냐 아주 큰 폭의 차이냐 이것도 내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투표하는데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표를 찍느냐 투표 행위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잠깐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입을 열지 않던 분들이 이제 입을 여는 것 같다.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이제 샤이 진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동안 샤이 보수 얘기만 했지 샤이 네네. 진보라는 단어는 안 썼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에서의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혁명 그 이후에 이제 이 민주당의 집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7, 80%를 이제 오간 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에 뭐 남북미 정상회담 등 이 쭉 흐름을 본다면 한 절반 이상의 기간을 상당히 진보가 약진하면서 심지어는 지난해 총선도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분위기로 위축돼서 살았는데 자 부동산 이 정책의 실패 그리고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H 사태 그러니까 국민과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좀 폭발하면서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야당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나 진보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분위기에서 속으로 나는 진보 지지자지만 언급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가서 표를 찍겠죠. 근데 이러한 샤이 진보가 집안에만 있고 안 나오면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니까 샤이 진보의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으냐 이번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정도 숨어있던 샤이 진보가 나올 것이냐 이것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울 얘기했고 부산으로 한번 가보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의혹이 막 순차적으로 하도 여러 개가 이제 갑자기 줄지어서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옅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된 의혹 제기가 박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거냐 아니면 인지도를 확 높여주는 결과로 나올까 어떨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데요. 사실은 나쁜 이슈로 언급되더라도 이슈의 주인공이 유리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도 그렇고 박형준 후보 LCT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비위 의혹들도 그렇고요. 의혹의 주인공은 다 지금 야권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비리 의혹의 주인공이 이길 것이냐. 근데 이번에는 그 자체 인물론보다도 이 두 후보가 여론조사도 높고 이길 것이라고 전망되는 배경에는 인물 비교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권 심판의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정권의 회초리를 드는 민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지금 야당은 아까 바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판세, 이 바람과 구도의 충돌인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산에서도 지금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아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 LCT 특혜 분양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가족 아들이 이 뭐 예술품 조형물에 대한 이권을 챙겼느냐 딸은 정말 미대 입시 비위가 있었느냐 근데 이게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일단 박 후보 쪽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팩트 체크에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부산 시민들은 너무 의혹이 많은데 왜 저걸 하나도 해명하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면 어제 3차 TV 토론이 서울시에서도 끝났습니다만 박영선 후보는 계속 내곡동 땅에 증인도 많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왜 대질하지 않느냐. 그럼 공권력이 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오세훈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한 부인은 하지만 뭔가 검증에 응할 의도는 없는 거거든요. 선거 시기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끝까지 바람에 의존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마지막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차악 투표의 이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마지막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가 다음 대선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이제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주자들이 여기 네.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당 내에서의 자기 어떤 장악력이나 지지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선 대권 이제 유력 주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네. 들어보죠. 보죠. 이번 선거 제가 몇 번째 부서 났는가 6번, 7번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했습니다. 10번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다는 정치 결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화이팅! 저희가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직 뭐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 건 네네. 아닙니다만은 그 모습이나 등장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인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재보선 관련해서 이미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기 보신 중에는 이낙연 위원장이 정말 이번 선거의 결과 내일 밤에 뭐 혹은 늦어도 모레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 대선 주자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대패하게 되면 대권 주자로서 지금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예.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이제 야권 주자들은 지금 좀 기가 승했습니다. 오랜만에 유승민 전 의원 유세를 하는데 본인의 대선 유세 같은 네. 분위기도 연출하고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윤석열 전 총장은 투표를 할 때는 그 나이가 많으신 예. 노 부친을 모시고 와서 별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저는 대권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선거는, 이번 재보선은 이 상식과 정의를 원하는 시민들의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반격은 정권에 대한 반격이겠죠. 당연히. 지금 정권 심판론 얘기를 예. 야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종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출발점은 재보선이지만 종착점은 대선 아니겠는가. 그 대선에는 내가 중심적인 자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면 네. 저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웠겠죠. 덕담이라고 이제 들립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보선의 결과를 따라서 여야의 뭐 승패가 어떻게 갈리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시나리오 A, B, C 정도를 그려놓고 이제 슬슬 예. 시동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봅니다. 자, 4.7 재보궐선거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대선으로 이어지는데 그거 끝나고 맞습니다. 나면 다시 보궐선거 또 아니 지방선거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쫙 선거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네. 내일 결과부터 한번 좀 봐야 그러시죠. 되겠습니다. 24시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선거에 직접 간접적으로 뛰어들어 대선 몸풀기에 돌입한 여야 대표 주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상 선거전을 지휘하며 서울과 부산을 부지런히 누볐습니다. 이번 선거 제가 몇 번째 부서 났는가 6번, 7번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했습니다. 10번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국민 반성문과 함께 고개 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토록 절박한 건 이번 선거 성적표가 민주당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 민주당이 가까스로 선전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얻겠지만 결과가 나쁘다면 7개월짜리 대표직에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와 만나 재난위로금 정책을 치켜세우며 이재명계 지지라는 정치적 의미를 어느 정도 살렸습니다.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이어 지난달 말 휴가까지 내고 부산으로 내려가 김영춘 후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사격을 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당내 지분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이 선전하기보다는 아깝게 패배했을 때 이 지사가 기존 지도부 대안으로 떠오르며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참패라면 정권 심판론의 가혹한 매를 당과 함께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게 됐다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는 말로 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퇴 후 첫 공식 행보는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선택하셨다는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 행보로 괜찮을까요? 미리 동선을 공개하고 언론의 취재 경쟁을 노출함으로써 여론조사 1위 후보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권 심판론의 기세를 타고 직접 대권 출사표를 던지거나 유력 후보를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개편이 이뤄지며 대선 판도는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조만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벌써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총리직을 수락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련 언급을 꺼려오던 정 총리는 최근에서야 대선 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퇴 가능성을 직접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실 주변에서는 정 총리가 이번 재보궐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억류 선박 문제를 최종 결정짓기 위한 이란 출장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출마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안에서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유력 주자들이 일찌감치 경쟁하는 상황에서 출마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 사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후임 총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현 정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 이해도가 높고 비호남 출신으로 전임자들과 차별성도 있습니다. 충청 출신으로 DJ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이름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나 김영란 전 대법관도 거론되는 상황. 이 밖에도 재계 출신 인사 이름까지 오르내리면서 차기 총리 하마평은 벌써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총리 인선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차기 총리 인선 작업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정 총리가 물러나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인데요. 범죄 집단 출신인 공익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정치인과 족벌 언론, 재벌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언론들은 폭로 내용의 진위보다는 제보자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메시지를 흔들기 어려울 때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의혹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 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가 실제로 방문했다는 식당 주인의 증언이 나오자 식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사기 전과자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됐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겼다고 할 수 있죠. 또 해당 제보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렸는데도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보자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이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있어서 교도소라는 데를 갔다 왔지만 잘못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 응어리는 풀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자체가 기획된 것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나 처벌받은 김대엽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 이야기했다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제가 권고한 거죠.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걸로 이거는 뭐 정리하는 걸로 지금 입장을 잡으신 것 같군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 일을 그 사법적인 판단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제보자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 그분들 체질 같아요. 그분들이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격자가 이미 경작자 2분, 또 청량 팀장, 그리고 생태땅 식당의 사장님과 그 아드님 5사람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무슨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으스시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전문가들까지 나서 사기꾼의 폭로는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의혹은 이후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 만난 식당 주인 아들은 자신과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에 화가 난다며 수사기관이 조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라. 우리 언론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이번에는 4.7 재보선을 둘러싼 후보들의 의혹 공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10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역대 선거 중에서는 최다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후보들 진영에서 서로를 고발한 게 있고 또 시민단체가 두 당 후보들을 또 고발한 게 있고 복잡한데 우선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제 공방부터 좀 짚어보고 내곡동이 역시 뭐 가장 큰 이슈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곡동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뭐 서울, 부산 통틀어서는 말씀하신 것들이 한 20건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내곡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이 내곡동 관련 의혹이 처음 나온 것은 이미 지난달 10일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라면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게 이 멀쩡하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걸 고발했으니까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다시 맞고발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대응하는 차원에서인지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약간 이제 친일이라는 식의 그런 표현들을 좀 썼기 때문에 이거는 박영선 후보가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으로 이 김은혜, 이준석, 그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을 고소를 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내곡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게 자기 책임하에서 했었다라고 전 서울시 주택국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 주택국장이 그런 식의 증언을 했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또 고소를 했죠. 전 주택국장. 네, 전 주택국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지금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고소 고발이 분명히 여러 건 이어졌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어떤 시청 내에 어떤 이제 근거 자료나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행정사무 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나서기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배우자 소유인 그 땅이 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민주당하고 야권하고 계속 싸움을 있었지만 서류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그때 뭔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사법 처리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현재 후보가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거를 비교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곡동이 지금 가장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땅 측량하는 날 갔었느냐 안 갔었냐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찌 보면 이제 이 그린벨트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관여를 했는지 그런 사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으로 다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라고 하는데 의회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조사를 직접 시작하면 이건 뭔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일종의 국회에서의 국장검사 비슷한 그런 과정이 예를 들자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이었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에 주고 같은 서류들이 있고 그거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제 수사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정도, 찾아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부산으로 한번 가보죠.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사실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낸 사이고 그렇게 모르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소고발은 뭐 벌어졌습니다.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또 이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도 또 여러 가지가 섞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박영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의혹인 거죠. 뭐 이른바 LCT와 관련된 부분들, LCT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등기 재산분들을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탈세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박형준 부부를 일단 김영춘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 이게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고다라는 식으로 맞받아쳤고요. 여기서 이제 김영춘 후보 측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니까 박종진 후보 측에서도 김영춘 후보의 형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김영춘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입시와 관련된 부분,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의혹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의혹을 제기한 교수라든가 그걸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제기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복부인 아니냐 뭐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내 가족을 왜 명예훼손하냐 이제 이렇게 또 폭로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건 또 허위 사실과 다른 걸 갖다가 허위 사실을 갖다가 보도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언론사 가족 그리고 가족을 또 나름대로 비방한 각 선거 운동원이나 대변인 뭐 다 얽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박 후보의 성추문 관련해서 증언할 사람을 매수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자체를 다시 사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지금 와서 한 얘기가 과연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거를 따져볼 수 있는 건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5천만 원을 금품을 제공을 하고 거짓으로 이 상대 후보를 무고하도록 만든 거라면 그럼 무고 교사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무고 교사까지도 가능하고 공소시효도 있고 또 이 정무수석을 지내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양쪽이 격해져 있으니까 뭐 엄청난 고소 고발과 의혹 제기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이제 사그라들면서 조금씩 잦아들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엔 그다음 대선에 그다음 또 지방선거가 또 이어지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번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그러면 이번에 설령 당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그러면 당선 내지는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바로 사실상 선거 기간에 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어떻게 보면 결과를 두고 또 대선까지 연결을 시켜서 각 당들의 선거 전략을 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서로 상대방과 양보를 하고 어찌 보면 뭐 고소했던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3, 4년 그러니까 보통의 선거의 경우는 이때부터는 이제 또 정책을 가지고 싸우자 다른 걸로 싸우자 여의도 정치권에 싸우자 이 얘기인데 이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건의 성격들 역시도 평소에 어찌 보면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선거 공보물과 관련되는 뭐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양쪽 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후에 쉽게 정리가 안 될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시장에 당선이 누가 되면 자기가 그냥 법정에 들락날락하거나 수사받으러 조사받으러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리인이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 내내 신경 쓰이고 자료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정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의 시장들을 뽑는 보궐선거인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소송전, 계속 이 선거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재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걱정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는 역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실제로 법적으로 엄정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워낙 지금 여야의 어떤 감정적 골이 깊다 보니까 전부 다 법원으로 가고 검찰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짜 서초동에서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보면 이렇게 되면은 시청에 법무실하고 홍보실은 1년 내내 이 문제만 가지고 바로 윗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매달리게 됩니다. 예, 참 제1도시, 제2도시 말씀하셨는데 제1도시, 제2도시의 발전이 사실 국가의 발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좀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범죄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됐습니다. 김태현은 프로파일러의 질문에 대부분 순순히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심리 분석에 나선 경찰.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직접 면담하게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정 환경,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그것들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프로파일러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면서 면담은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한 다른 심리 검사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면담 결과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충분히 됐다고 그러면은 더 안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더 하겠죠. 김태현이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된 시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반쯤. 자택에 들어가기 전 범행 방식 등에 대해 검색하면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를 살해하고 자해한 뒤 체포된 시점은 이틀 뒤였는데 그동안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않고 집안에 머물면서 음료 등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에 얘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한 거는 맞다. 범행과 관련된 검색 이렇게 좀 하시죠. 범행 전에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오는 9일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때 김태현의 민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 중인 여자 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폭로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로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가리겠다는 것인데요.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최근 소속팀 흥국생명 측과 만났습니다. 폭로자의 학폭 관련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 포함돼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 폭로 이후 당사자들이 연락을 끊어버려 의혹을 규명하거나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었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했습니다. 흥국 측에서는 구단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쌍둥이 자매가 명예훼손 등 어떤 혐의로 고발이나 고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학폭 폭로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달 만에 침묵을 깨고 나선 이들의 첫 행보에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쌍둥이 자매가 SNS에 올렸던 자필 사과문도 지금은 내려진 상황. 학교 폭력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쌍둥이 자매의 이번 결정으로 V리그를 뒤흔든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진상조사에 감찰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피의 사실 공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할 당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겨냥해 특정 언론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으려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엔 대통령 보고자료 허위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자 청와대도 나서서 당시 법무부 보고엔 윤 씨 면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보도가 재보궐선거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법무부의 간부들 일체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이 지난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한 뒤 관련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재보궐선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한 번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의 주제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서울 부산이 없다입니다. 폭로전과 흠집 내기에 파묻혀서 긴급하고 중대한 정책이 실종돼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아파트 짓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교통 정책은 어떻게 할 건가? 가장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호할 건가 등등. 후보들의 답변을 살펴보니까 구체성이나 과학적인 분석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아예 답을 내놓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서울 부산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계속 밀려와서
커다란 마을을 구성하고 살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겠습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후보들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학자들이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은 서울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문제가 얹어집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방선거 때 아예 지역은 관심 밖으로 벗어나 버립니다. 고질적인 문제죠. 서울이 아니어서 부산은 관심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부산경실련 공약 검증단이 아예 세세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맨 처음에 이거 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돼 버렸거나 다 시행 중인 것들을 또 재탕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의 문제점과 미래의 발전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관련된 검증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석 달 가까이 3,400명대 박스권에 머물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 지난 1월 중순 이후 80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추이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었고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서 확인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일주간 평균을 쭉 보는 그 추세선을 보면 우리가 나눠놨던 수도권과 권역별 6개, 토탈 7개가 다 상향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이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라서 최근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비중은 40%에 이릅니다. 부산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으로 3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왔고 지방 교회의 순회 모임을 통한 감염은 전국 10개 시도로 번졌습니다. 비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유행을 이끌자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추가 확산을 막는다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3월 말부터 4차 유행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전날 600명대 환자를 경고한 질병관리청장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을 절대 낙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인식이 조금 약간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상황이 며칠 내로 급격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유행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유행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러다가 지난 3차 대유행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39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수출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39일 만에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차 접종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는 2만 7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99만 9,870명이었는데 12시 기준 101만 4,019명으로 들어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1.95%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상반기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수급 계획으로 볼 때 약 300만 명분의 백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자국 내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 증설을 통해 국내 도입분을 늘리거나 아예 수출 제한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그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과 외국을 통한 백신 도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던 입장에서 약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이어서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1789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차기 서울시장은 진심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보호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건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예, 2667님, 내일 부산 민심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투표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 내일 시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나라 사정을 생각하는 귀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민 보건 체제와 공공의료의 중요함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힘쓴 K-방역이지만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많은 의료인들에게 또 관련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YTN 특보로 재보궐선거 투표 그리고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 년 이상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